가장 인상적이었었던 말씀은 제가 듣기에 6월 항쟁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파시즘 세력들하고 이 민주 진영이라고 얘기 될까? 한국의 시민사회 전체가 대결했던 것이 바로 7년이었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에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 이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규착된 한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민주와 반민주 진영,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두 개의 구도로 이것이 제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선거를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대통령 직선제도 우리가 선출하고 그렇게 그랬지만, 오히려 기득권 정당들 사이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익을 두 정당 사이에서 주고받는 기득권 정당 정치를 정당화하는, 또 하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선거제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국민 전체가 가질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층, 민중, 서민, 시민 대중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가 구현이 돼야 되는데, 이 87년 체제로 등장한 이 두 개의 양당제 사실상 정치가 진보 정치, 하나는 보수 정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야당이 이제 여당화되는 수권 세력이 되기도 하는 이런 민주당의 정치라고 하는 게 서민 대중, 시민 대중, 기층 민중의 경제적인 어떤 평등의 문제를 여기서 구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 정치를 사실은 이렇게 정당화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말았다. 이게 사실 어저께 얘기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민주당의 집권, 민주당 국회의원이 환석을 더 얻고 이런 것 자체를 진보 정치의 일보 전진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선거에 나오셨던 분들이 그 지역의 시민들이나 기층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숫자를 보고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면 이제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린 겁니다. 민주당은 민주라고 하는 기호를 쓰고 있지만 그 내부 안에 87년 체제가 사실은 은폐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6월 항쟁이 만들어낸 굉장히 그 아이러니한 결과, 그러니까 전체주의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대결한 구도 속에서 87년 이제 항쟁의 결과가 이 대통령 선거제인데, 대통령 선거제 정당 민주주의의 이 형식적 정착이라고 하는 게 내부적으로 보면은 민주와 반민주 혹은 보수와 진보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이 양당제 구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민주당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한 40년 정도가 이제 지났단 말이에요. 그 시점으로부터 딱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보게 될 때는 마치 미국의 민주당이 젊은이들과 시민들에게 외면받는 정당이 된 것처럼 질적으로 시민의 이익을 전혀 대변하지 못하는 그런 정당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두 개의 그냥 기득권 정당이 있는 거예요, 한국 정치에 지금. 그리고 기득권 정당, 기득권화된 정당 구조 내에서의 마지막 끝판을 보여주는 것이 이번에 6.3 선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고 하는 데가 민주전령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서 시민 대중의 이익과도 배반되고, 기층 민중의 이익과도 배반되고, 또 서민들의 이익도 대변하지 못하는 그 결과가 지금 폭등하는 부동산 상황들, 이 폭등하는 부동산 상황이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 때 대부분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래서 대응할 생각도 없이 이렇게 손 놓고 있었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국민의 경제적 상황들에 대해서 실질적 도모를 하는 특정 계급의 이익만이 아니라 전체 국민 포괄적으로 계급연합이라고 할까요? 사실 상당히 실현시키기 어려운 미션 임파서블과 같은 그런 정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계급연합적 정치를 추구하면서 제 표현으로는 한 번도 한국 정치에서 실현돼 본 적이 없고 실천돼 본 적도 없는 공화주의 정치, 이런 것들을 실현하라고 하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분이 이제 등장을 함으로써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가 봤던 그 민주당 정치라고 하는 게 이게 사기였구나. 우리가 표 찍어주면서 민주 진영의 이익을 이렇게 도모하는 것 같고, 시민 대중, 서민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같았지만, 그 결과로 남은 거는 엄청난 사회의 양극화. 이 사회 양극화를 뭐 이명박이나 박근혜만 이게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노무현 정치 이후에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노무현 정치는 퍼포먼스의 그 결과를 내지 못함으로써 실패했고, 또 정권의 연속성을 만들어내지도 못했고 실패했고, 또 끔찍한 이명박 정부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 와가지고는 적폐청산이니 거창한 대의명분을 내, 오히려 그 정부 기간에 정치를 넘어서 그 실용적 보게 되면 삶이 거기서 나아진 것도 없고, 엄청난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또 세대, 젠더 이런 것들 사이에서 큰 이번 6.3 지방선거가 그 체제에 제도화된 형식적 민주주의, 그 마지막 선거가 하고 이런 것들을 연장시키면 안 되겠다. 기술적 문제인지 의도한 것인지 철저한 이제 수사 대상이 돼야 될 텐데, 헌법 기관으로서 이게 독립된 기관으로서 존재하는 선관위는 지금 행정부의 영역은 사실 아니죠. 이게 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 내부에서 이 어려운 상황, 태극기와 성조기를 하나로 섞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도 존재하고, 또 거기에서는 순수한 참정권에 대한 침해 문제를 들고 나오는 젊은이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선관위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지만, 기득권화된 이 민주당의 집권이라고 하는 게 실제적인 전진, 진화, 좋은 삶의 향상과 이게 아무것도 관련이 없고 완전히 지금 분리되어 있는 민주당 지금 살고 있었던 거예요. 훨씬 더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고 박탈감이 심한 탄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선관위에 대한 그 젊은이들에 대한 분노는 선관위에 대한 참정권의 분노이기도 하지만, 이런 세상을 만든 뒷짐을 지고 그 관직 배분에 대해만 한 자리 내놔라, 왜 나한테 그걸 주지 않냐, 민주화 반민주 내란 세력이 그런 의식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뻘짓거리들, 그런 어떤 캠페인들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응어리 가지고 있었던 젊은이들이 터질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의 울분, 화, 이런 것들이 이제 트리거가 돼버리니까 동시에 폭발하고 있는, 이것이 선관위에 대한 비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얘기하면 87년 체제 이후에 진행되어 양당제 구조 안에서 4번의 수권 세력이 되었지만, 이 세대의 이익도, 세대의 어떤 고통이나 불만에 대한 어떤 그런 대변도 경제 민주화라고 거창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이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이런 구호를 박근혜 후보가 김종인 씨하고 결합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나올 정도로, 이 민주당이 이 시민의 고통, 국민의 고통, 기층민중의 고통, 또 이 세대 독점에 의해 가지고 이 후배 세대에 대해서 뭐 자리를 내놓지도 않고, 그 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미래적 관점도 보지 못하고, 계속 이 문바 복귀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 해왔던 자들이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계속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분노가 폭발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거시적으로 봐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참다가 이번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한 이 말씀은, 좁게 보게 되면 민주당 내부에 명확하게 선을 이제 긋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이 당정 불리니 이런 거에 지금 굉장히 견제를 받고 있으니까 표현을 하지 그동안 않으셨지만, 높은 수준의 정책 기술을 통해서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단절의 어떤 선언을 이제 통해가, 또 보이는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지난 과거의 시간과 그 이후의 시간을 단절하는 그런 전략이 이제 필요하다. 역사에는 연속의 측면도 있지만 불연속의 측면도 있어서, 단절해야 될 때 이별해야 될 때 이별하지 못하고, 단절해야 될 때 단절하지 못하면은 질질 끌려가다가 역사가 더 이상 그 다음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정 분리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민과의 연대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민주당을 획책하고 있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한민국에는 3개의 쿠데타가 있다. 윤석열의 쿠데타, 조희대 사법 쿠데타, 정청래 대표체제 이후에 도로민주당 문바 복귀 프로젝트, 이것도 쿠데타라고 말씀드렸어요. 요번 주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거, 정청래 씨가 기자 간담회, 그 다음에 이 정청래 씨가 보여줬던 이 반응, 딴지 게시판에 가가지고 쓰고, 그죠? 여러 자기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했죠. 윤석열 계엄 때나 거기에 썼던 그 얘기를 똑같이 썼잖아요. 국민은 영원하지만 정권은 유한하다. 정권은 짧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완벽한 그 반기를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23년이 어떤 때냐면은 광해군 집권 15년 차였거든요. 광해군 집권 15년 차 1623년 4월 12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서인들이 인조 반정이라는 이름의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조선조 전체를 통해 가지고는 4번 정도의 쿠데타가 있는데, 가장 실패한 쿠데타로 평가되는 이 쿠데타가 바로 인조 반정이에요. 인조 반정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인조 쿠데타거든요. 서인들이 일으켰던 쿠데타예요. 이게 왜 실패한 쿠데타로, 가장 끔찍한 쿠데타로 얘기가 되냐 하면, 이 쿠데타의 결과로 이 조선의 민중이 후금, 당신 후금이지만 사실은 국제사회의 중심 세력으로, 아주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을 해서 20세기까지 사실은 이 동아시아를 통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청나라 왕조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균형적인 어떤 외교, 또 주체적인 외교, 작은 나라로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를 주체적으로 모색을 했었던 실용적인 외교 정책을 펼쳤었던 광해군 정부, 조선의 사색 당파에서는 이 사람들을 북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이 명분론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서인 정권이 이 광해군 정부를 쿠데타를 일으킨 게 1623년 4월 12일이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결국은 누가 고통을 겪냐면은 민중이 고통을 겪는 거죠. 그래서 게임도 되지 않는 힘의 그런 우위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후금이 조선을 침략을 하는데, 그 조선 침략이라고 하는 거는, 즉 그 병자호란이라든가 정묘호란이라고 하는 거는 꼭 그 꼭
겪지 않아도 되는 전쟁이었어요. 이 호란에 의해서 겪었었던 우리가 그 민중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겪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이 리더급에 있는 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 겪는 고통은 즉 이런 형태의 권력 싸움, 당파 싸움에 대해서 이 조선의 사색 당파라고 하는 게 결국은 관직의 배분과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기층 민중의 이해관계와는 거의 하등성간이 없는 그런 싸움이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다 말하게 하라고 하는 그 책에도 김남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분이 한 선생님 무슨 식민사관에 거기에 물들어 있는 것 같다, 그거는 일본 사람들이 폄하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식민사관에서 조선의 사색 당파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동의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신다.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그거는 그걸 들으시는 분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조선의 그 사색 당파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식민사관의 한 부분으로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저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희처럼 이런 거 역사와 문명이라고 하는 거를 이런 민중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관점, 그 다음에 사회의 문명의 구조라고 하는 걸 마르크스주의적인 어떤 관점에서 국가라고 하는 것, 도대체 이것을 움직이는 주체,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이런 어떤 힘들이 움직이느냐라고 하는 사회의 역동을 계급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 조선의 사색 당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식민사관에 물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결국은 토지의 분배, 그리고 토지에 붙어있는 노비, 그리고 토지를 분배받으려고 하면은 관직을 받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조선조가 존재했었던 그 시기는 전 세계적인 그 문명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사회의 그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것이 운영이 되는 것이냐, 그걸 이제 막수 관점에서 보면은 사회의 생산수단, 그리고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생산 관계, 이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토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운영되었었던 그런 사회인데, 그런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역사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촉매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견인 역할을 하는 게 이런 어떤 리더십의 부분인데, 조선의 이 관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늘 이렇게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창조성, 이제 쇠약의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 있고, 특히 그것이 기층 민중의 이익, 백성의 이익, 이런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본인들의 관직의 배분과 토지 배분의 관점에서 모든 이런 권력의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시점이 되면 결국은 그거는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는 제국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팽창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서 그런 걸 못하는 거죠. 저는 이 도로 문주당, 이것들을 회귀하는, 이것을 획책하는 이 세력들을 왜 제가 쿠데타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 하면은 지금 정말 엄혹한 시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너무 엄혹한 시기이고, 지난 1년을 돌아보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정부, 이재명 이 대통령, 또 이재명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재명 정부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지금 국가를 보호하고 국민의 이익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정말 목숨을 건 그것을 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하나 돕지 않은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만약에 지난 1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런 문바들이 지금 밀고 있는 조국 씨 같은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다. 꼭 윤석열 얘기하지 않아도 정청래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다. 김경수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었다. 어떻게 지난 1년을 여러분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지난 1년 동안 엄청난 일이 많았습니까? 중동 전쟁에다가 조기 대선 끝나자마자 트럼프가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보여줬었던 엄청난 파시즘적인 폭주 상황, 완전히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잖아요. 끔찍한 어떤 그런 상황, 국제적 상황 속에서 한국 상황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또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 어떤 경제적 어떤 구조 때문에 벌어지고 뭐 AI 문제라든가 무슨 에너지의 문제라든가, 너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잘하다가 보니까 그냥 우리 한국 사회라고 하는 게 전 세계의 어떤 상황 속에서 그냥 혼자 지금 탄탄한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한국이라고 하는 배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자원의 문제라든가 뭐라든가 해서 이 조정을 잘해야 되는 어떤 그런 배인데, 지금 시점에 국군이 어떻게 좀 이렇게 되어 이 배가 탄탄한 배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배가 아무리 탄탄하다 하더라도 이 배가 올라가 있는 이 바다의 상황 자체가 엄청난 파고를 미친다고 한다면, 아무리 뭐 잠수함을 만들고 핵잠수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일이 부는 상황 속에서 이 배가 유지되기 되게 어렵거든요. 탄탄한 배도 필요하고 배를 누가 운전하는가도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지금
지난 1년 엄청난 세계적인 파고가 있는 아마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20세기 지금 베를린 장벽 무너진 이후에 제가 볼 때는 87년 체제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만 지난 40년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맞이했던 이런 어떤 파고는 굉장히 기억할 만한 문명론적인 어떤 파고고 어떤 큰 격변이 있는 어떤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어떤 그런 나라들, 유럽에 있는 대통령들, 유럽에 있는 총리들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이 상황을 맞이해야 되느냐에 대한 우왕좌왕했었던 지난 1년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 세계가 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우왕좌왕하는 상황 속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딱 자세를 잡고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 방향키를 딱 잡고서 배를 운전하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고 이재명 정부예요. 근데 이 내부에서 이 배의 운행자를 그동안 단순히 지금까지는 좀 돕지 않는 차원에 머무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하면 저 배의 키를, 선장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까, 그리고 저 선장이 계속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선장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를, 그런 스킬들을 같이 팀이 되어서 운영했던 그 팀들을 어떻게 하면 해코지할까, 이런 생각 속에서 배를 전복시켰고 국민을 고통에, 도탄에 빠뜨렸던 팀들이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배의 내부에 한 팀의 모습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한 팀이 아닌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세 개의 쿠데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게 바로 이제 쿠데타죠. 이게 제가 얘기했던. 제가 작년 가을에 이 얘기를 말씀드렸을 때 다들 놀라고, 저 함동기라는 사람은 고통과격한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하고 좀 거리를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는데 이 세상을 이런 어떤 이해관계 관점에서 보지 않고, 진영적 관점에서 보지 않고, 철학적인 어떤 구조, 또 문학이 늘 추구해 왔었던 역사의 큰 보편성이 있거든요. 문화와 문명의 보편성이 있는데, 그런 어떤 미래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흐름들은 사실은 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다만 이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게 되면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 일이 생기고, 또 개과천선한 사람한테는 이 배가 무너지면 나도 같이 그 배에 탔기 때문에 죽는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게 되는데, 아든하고 우든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 선장을 제거하려는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쥐었던 킨데, 이 생각을 하면서 민주당 대변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지은 씨라든가 정청래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저런 행보들, 그 다음에 완전히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가지고 모습을, 이빨을 드러낸 문조 털레유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제가 역모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민주 진영이 있는 진영과 수구 진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득권 세력과 국민 주권 정부, 국민파, 공화파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황석영 선생님 같은 분들도 오랫동안 한국의 역사를 보셨을 뿐만 아니라 문학을 하는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세력들이 이렇게 보여요. 뚜껑은 뭐 민주당 뚜껑 쓰고 민주진영 뚜껑을 썼지만 거기에서 자기의 패거리 이익을 도모하고 관직을 도모하고, 거기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연봉 높은 직장 안에서 뭐 공기관 사장하고 의원 뭐 나부랭이 딱 그냥 간판을.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과 같은 계엄 세력의 이익도 당연히 대립되는 사람이지만 이런 가짜 기호를 쓰고서 국민민복에도 관심도 없고 세대 착취를 하고 지역적 분할 정치를 계속 유지하고, 그러니까 우리 정청래 씨 같은 사람이, 조국 씨 같은 사람이 호남에 가가지고 그런 호남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미 87년 체제에서 김대중이라고 하는 그런 첫 번째 민주진영이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이런 지역 분할 정치 같은 것들을 극복하려고 했었던 것이었는데, 그것으로 그냥 40년 전으로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정치를 하잖아요. 황석영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 정청래라고 하는 자는 선거 접전 지역이 있는데 그런 데를 안 하고 전라도에만 뭐 7번인가 내려와가지고 거기에서 둥지를 틀고서 그랬다는데, 호남이라고 하는 데는 워낙 민도가 높은 곳이 있지 않아도 이 사회와 미래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비전을 정확하게 캐치하면서 거기 와가지고 그렇게 둥지 틀지 않아도 알아서 선거 방향타를 만들어주는 그런 걸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민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호남이 가지고 있는 민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 민도에 반하는 후보들을, 새끼들 챙겨줘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후보도 내고 뭐도 내고 이렇게 하니까 그 지역의 민심이 이반되는 거죠. 그 지역의 민심이 단순히 이반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민심과 이반되는 그런 짓들을 선거 기간에 계속 했던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또 자기들이 알아. 올바른 어떤 보편적인 그런 방향에서 정치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알고 캥기기 때문에 거기에 가가지고 그것을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무리수의 그런 짓거리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나 여하튼 간에 여러분은 이번 6.3 지방선거도 보셨지만 6.3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 민주당이라는 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을 보시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그 예상했던 대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죽기 살기로 이제는 이 역모 세력들이 죽기 살기로 자기를 이제 녹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것이다. 대통령 한 팀이었던 사람들에 대한 비토와 악마화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나는 민주당이야, 나는 과거 회기 세력이야, 이런 이빨을 지금 노골적으로 분명히 드러낸, 심지어는 그 여당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하게 거기에 빗대서 이야기하는, 이게 쿠데타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명확한 쿠데타잖아요. 이게 제가 뭘 그렇게 과장된 얘기를 했습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영모 세력들이 민주당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 여기에는 적당한 형태의 타협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요. 그 타협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지난 1년 동안에 참다가 지금 여기에 이르러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이야기를 딱 했을 때, 이 기념 말씀에서 뭐 틀린 말씀 있나요? 틀린 말씀이 없잖아요. 계속 운동권 정당도 아니고 계속 야당도 아니고 네 번의 어떤 정권을 잡을 정도로 이제 수권 세력이 됐다고 한다면, 사회 중심 세력으로서 우리 편을 위한 편가르기 정치, 우리 편을 위한 정치, 이게 아니고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나를 지지하지 않는, 그게 단순히 진영이 아니라 정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지하지 않았었던 국민들까지 함께하는 그 이익을 도모하는 보편적인 정치를 당연히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선거의 어떤 그런 어떤 전략이나 그런 차원에서 그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캐스팅 보트를 지기 때문에 선거의 어떤 전술 전략만 아니 문제만은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그 지역을 수권 세력답게 함께하는 그런 전략과 전술, 그런 정치를 하지 못하면은 민주당은 영원히 그냥 야당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도로 민주당 저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뭐하고 뭐 그렇게 하면 뭐 검찰 개혁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다 될 것처럼 얘기했지만, 세대가 완전히 그 탄핵을 하고 있다니까. 엄청난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대 착취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정치라고 하는 게. 정치권 내부 안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 안에서도 집을 살 수 있으니까 뭐 서울에서 집이 뭐예요? 전세 보증금도 그 세대에게 무슨 떡국을 떼어주는 그런 게 아니고 사회 중심 세력이고 그냥 시민들이에요. 그 세대의 관점, 그 세대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를 사회의 중심 세력으로서 완전히 승인하고 받아들이고, 지금 86세대는 그 세대를 주인공으로 삼아가지고 그 세대를 서포트하는 그런 정치를 지금 디자인해야 되거든요. 그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그들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정치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경제적 기반이라고 하는 게 돈을 많이 벌게 만드는 그런 기반을 단순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좀 주인으로서, 주변부로서 물러나지 않고 떳떳한 마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좁은 이해관계에 갇히지 않고 보편적으로 이 세상을 보고 공동체의 공존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만드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회적 구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설계할 것인가, 이런 시스템 설계가 정말 앞으로 좀 필요하거든요. 지금 한편의 쿠데타, 그러나 이 쿠데타는 이미 예상됐던 것이고,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이미 제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빌드업이 이루어졌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명한 입장을 갖고 이 상황을, 한국 정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조건에 대한 이해, 인식,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여당이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정경대안으로 귀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가장 문제적인 그런 포지션 속에서 문제적인 짓거리를 계속 하고 있는, 모든 악행이 시작되고 있는 이 정청래 민주당 체제, 정청래 지도부를 삭퇴시키는 거, 이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되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이재명 정부가 임기 연임을 얘기하고 있는데 임기도 계속 끝까지 채울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의문이 있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공소 취소라든가 뭐 하고, 또 뭐 당정 분리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 개입을 하고, 대변인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윤석열과 비슷하게 당무에 개입을 한 것 같아, 이런 언급을 통해가 사실상 이 탄핵 같은 것들을 이 내부 안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작년에 그 합당 사태가 있었을 때 이거 사태를 바로 시켰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를 못했어요, 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딱 나섰던 이현주 의원 같은 사람이 이제 악마화되는 이런 어떤 굉장히 역설적이고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과 또 이 권리당원이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제 한 번에 엄청나게 실수를 해가지고 지난 1년 동안 털보가 하고 있는 이런 사기술, 거기에 농락당하셔가지고 1인 1표제 이런 사기술에 농락당하셔가지고 이런 떴다방에 여러분이 속았단 말이에요. 유시민이라는 이런 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무슨 가치 세력이니 이익 세력이니 이런 말에 속아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두 번 실수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민주당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민주당의 마지막 기회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이 기회에서 또 한 번 오판을 해가지고, 이 지지자들이 오판을 해가지고 정청래와 같은 그런 어떤 자를
다시 민주당 안에서 이 뒤에는 사실은 도로민주당, 도로문파 세력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 이 자들이 민주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항해를 할 수 있는 헤게모니를 쥐게 되면은 그것으로 끝이다. 이 87년 체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기층민중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민주 반민주라고 되어 있지만 보수, 진보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은 두 개의 기득권 세력이 정당 정치 내에서 양당제로 자신의 기득권을 해먹는 기층민중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아니 80년이 지나고 90년대가 됐는데도 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진 거 있습니까? 노회찬 의원이 늘 얘기하잖아요. 살림살이 나아진 게 있냐고. 도대체 불판 바꿔야 된다고. 지금은 그런 양당제 구도 안에서 다당제 구도도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사실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민주당이 이 플랫폼 정당으로서 역할을 기본적으로 건강하게 하면서 진보 정당에다가 뭔가를 좀 내주는 그런 시스템 디자인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런 세력들이 이제 헤게모니를 쥐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이제 끝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순식간입니다. 한순간에. 여러분, 윤석열 세력과 같은 계엄 세력이 등장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도로 문파 민주당 세력이 등장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헤게모니를 이 사람들에게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문제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영길 의원하고 김인석 총리가 연대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응원해야 되고 민주당을 다시 되돌리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안정적으로 자기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